옛날 어느 마을에 명자는 갑작스럽게 남편과 사별하고 하루하루를 슬퍼하고 있었다. 그런데 49제 전날에 남편의 영혼이 명자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임자, 날 알아보시겠소? 서방님, 이게 어떻게 된 것이요? 그동안 착하게 살아서 옥황상제가 환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임자 한번 보게 해주셨구려. 세상에 너무 보고 싶었구려. 놀라지 마시오. 딱 한 번 사람 몸 안으로 1시간 동안 들어갈 수 있으니 한 사람 골라보시게. 그게 정말이요? 그렇게 명자와 남편은 지나가는 사내를 고르기 시작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소? 실소 너무 뚱뚱하오. 그럼 저 사내는 어떻소? 실소 너무 못생겼어. 시간이 없구려. 빨리 골라야 우리가 마지막 거사를 치를 수 있다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는데 임자, 이제 시간이 없소. 어서 빨리 아무나 고르시오. 저 사람은 어떻소? 실소 너무 늙었어. 걱정 없소. 자네 기술이면 80노인도 불기둥이 될 것이오. 자, 어서 물레방아갈 시간도 없으니 저기 구석의 담벼락 뒤에서 어서 빨리. 그렇게 부부는 삽시간에 마지막 거사를 치르고 남편의 영혼은 떠나가는데 그때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던 노인의 부인이 이놈의 영감탱이가 돌았나? 백주대낮에 길에서 뭐하는 짓이요? 하니 노인이 임자 기뻐하시게 잘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나의 50년 된 불치병을 고쳐주었다네. 아니, 뭐라고요?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백골난망이옵니다. 그렇게 노부부는 50년 만에 뜨거운 밤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선비 최만길은 자기가 바둑을 제일 잘 둔다고 생각하며 바둑으로 내기하기를 좋아했고 항상 내기에서 이겼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름다운 첩이 하나 있었는데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부자 상인이 최만길의 첩을 흠모해 바둑으로 그 첩을 빼앗을 계책을 꾸며냈다. 상인은 화려하게 장식된 아름다운 말 한 장을 하나 가지고 찾아와서 최만길에게 그것을 걸고 내기 바둑을 두자고 했다. 내 장사하며 중국서 어렵게 구한 말 한 장인데 내기 바둑 한번 어떻소이까? 나도 바둑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소이다. 좋소이다. 그렇다면 나도 귀한 청자 하나를 걸 테니 어디 한번 더 봅시다. 바둑에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최만길은 속으로 기뻐하며 그 제의에 응하니 상인은 일부러 바둑을 져서 그 안장을 잃어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상인은 더 많은 값진 물건을 가지고 와 또 내기 바둑을 두자고 최만길에게 제의하였다. 내 이번에 실력을 더 갈고 닦아왔소이다. 지난번과 비교도 안 되게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는데 선비님은 무엇을 걸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저 예쁜 첩을 걸고 한판 승부를 겨루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인은 이렇게 말하고 웃었다. 그러자 최만길은 전에 바둑을 이긴 적이 있으므로 가볍게 여기고 자신만만해하면서 문제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게 하지요. 내 아끼는 첩을 걸고 내기 바둑을 두겠습니다. 그러고 두 사람은 바둑을 두기 시작했는데 최만길이 첫 판을 지고 말았다. 이에 상인이 최만길에게 계속 져도 정말 후회가 없겠느냐고 살살 긁었다. 어찌 오늘은 저번만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큰절 한번 하시면 없던 일로 해드리지요. 하니 최만길은 오기가 나.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게요? 3세판이 정사관이요. 하면서 화를 냈다. 결국 두 사람은 바둑을 계속 두었는데 최만길이 3전 3패를 하고 첩을 넘겨주었다. 결국 첩은 상인의 배를 타고 울며 떠나갔다. 그리고 몇 달 후 다시 상인이 찾아왔는데 이보시오 선비님, 이번에도 내기 바둑 한번 어떻습니까? 네, 더 많은 보물과 그 첩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일부러 실력을 숨기고선 나를 골탕 먹이지 않았소. 하니 상인이 난처해하며 그게 미안하게 됐소이다. 사실 내가 그 첩이 마음에 들어서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버틸 수가 없게 됐소.
이러다 얼마 못 살고 골로 가게 생겼단 말이오. 그 첩이 옥녀도 보통 옥녀가 아니오. 허, 그렇다고 일부러 져주는 건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소이다. 하니 부자 상인이 좋소이다. 그렇다면 바둑 둘 필요 없고 그냥 다 가지시오. 허, 그러면 곤란한데. 그럼 그냥 보물만 받으면 안 되겠소. 그렇게 상인이 급히 떠나가니 최만길은 첩과 더 많은 보물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호색가로 이름을 날리던 어느 한량이 기방을 제 집처럼 들락거리더니 그만 소중한 그것의 병이 들고 말았다. 고통을 참다 못한 한량이 읍내의 의원을 찾아갔다. 의원님, 소중이가 아파 죽겠는데 왜 이런가요? 진찰을 마친 의원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쯧쯧, 안 되겠네. 볼세, 뽀야. 소중이의 알을 빼내야겠어. 아니, 알을 빼내야 한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량은 놀란 나머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의원이 계속 말하였다. 이미 병이 깊을 대로 깊었네. 어쩔 수 없다네. 남자에게 가장 소중한 그 두 개의 알을 빼내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네. 실로 천추의 한이 될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한량은 눈물을 머금고 그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수술을 하긴 했지만 의원은 같은 남자로서 한량의 처지가 그렇게 안 돼 보일 수가 없었다. 내 덱을 딱히 여겨서 하는 말인데 지금 빼낸 것 대신에 마늘 쪽을 넣는 건 어떤가 싶으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것 같아서 하는 말이오. 한량은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한량은 의원의 시술대로 그 자리에 마늘을 넣어 볼륨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런 일이 있고 몇 달이 훌쩍 지난 어느 날 길을 걷던 의원은 우연히 그 한량과 마주쳤다. 이보시게, 그래 그 뒤 별 탈은 없었는가? 한량이 대답했다. 의원님의 시술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합니다. 진짜를 달고 있을 때와 똑같다고요. 근데 한 가지 곤란한 것이 있긴 한데 말이죠. 그래, 그게 뭔가? 의원의 질문에 한량이 대답했다. 그러니까 가끔 월양인연한테 놀러가 일을 치를 아치면 글쎄 그것이 눈이 쓰리다고 눈물을 비우듯 쏟아내지 뭡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글줄 꽤나 읽는다는 선비들이 술집에 모여 자리를 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모두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풍류에 대해 논하게 되었다. 한 선비가 먼저 말하길. 우리 어떤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지 한번 이야기나 나눠보세. 그래, 그거 좋지. 그런 말이 나온 김에 내가 먼저 하도록 하지. 가장 아름다운 소리란 모름지기, 달빛 고요한 맑은 밤, 밝은 달에 구름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제일 아름답지 아니한가? 이에 다른 선비가 말하길. 그거 참 좋구만.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소리는 단풍 든 가을산 바람 앞에 원숭이 우는 소리가 최고라고 할 수 있지. 그러자 다른 선비가 말하길. 다들 무슨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가? 내 생각엔 새벽 창가에 졸음이 밀리는데 술독에서 졸졸졸 술 거르는 소리가 제일이고 말고 그 소리만 들으면 자다가도 정신을 번쩍 차리지. 이어 옆에 선비가 말하길. 다들 점잖은 척 하기는 우리들 사이에 무슨 체면을 따지시나. 내 생각엔 뭐니 해도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말이야. 야심한 밤 물레방앗간에서 들리는 가죽 방아 찍는 소리가 최고 아니겠는가? 그때 마지막 선비가 말하길. 정말 자네의 재치는 못 당하겠군 그래. 모두들 말이 다 일리가 있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는 뭐니 해도 누가 내 대신 술값 계산해주는 소리라네. 옛날 어느 고을에 소년과 장년 그리고 노인 세 사람의 10만이가 함께 일을 하다가 날이 어두워져 어떤 총가에서 하룻밤 머무르기를 청하였다. 주인장 계시오. 밤이 깊어 그러는데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오.
그러자 어느 한 여인이 나오는 것이었다. 이 산중에 다른 인가도 없으니 제발 하룻밤만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혼자 사는 과부이오니 행여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그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다. 그런데 세 사람 중 누군가가 그 집 부인의 반반한 얼굴에 반해 캄캄한 밤중에 몰래 주인 방에 침입하여 주인 여자를 덮쳐 잠자리를 같이 하고는 객방으로 되돌아왔다. 다음 날 과부는 누가 그 짓을 하였는지 알 수가 없어 세 사람 모두를 관가에 고발하였다. 세 사람 중 하나가 분명히 범인인데 알 길이 없으니 일단 모두 옥에 가두도록 하여라. 사또는 진범을 가려내지 못하고 퇴청하여 자기 부인에게 상의하자 부인이 말하길 그런 일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일은 그 여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몸을 섞을 때에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더냐, 쇠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더냐, 아니면 삶은 가지가 들어오는 것 같더냐 하고 물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사또가 그것으로 어떻게 진범을 구별할 수 있단 말이오? 만약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으면 소년이고 쇠망치로 치는 것 같으면 장년이요. 삶은 가지를 들이미는 것 같으면 반드시 노인일 것입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오? 우리의 경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으리와 소년 시절 처음 혼인했을 때에는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고 장년 때에는 쇠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고 근래 노경에 들어서는 삶은 가지를 들이미는 것과 같으니 이로써 진범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사또는 머리를 끄덕이며 옳거니 그럼 틀림없겠구려. 다음 날 사또가 여인에게 그 말대로 물으니 여인이 대답하길 꼭 쇠망치로 치는 것 같았습니다. 여봐라. 저기 저 장년 남자를 당장 옥에 가두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나머지 두 사람은 무사히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 영감님,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잘못했다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힐 뻔했지 뭡니까? 그러자 노인이 말하길 그래, 정말 다행이야. 내가 미리 산삼을 먹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걸릴 뻔했다고. 옛날 어느 마을 김대감은 자신의 첩 향어리를 아꼈다. 그러던 어느 날 향어리가 자신의 집 머슴들과 눈이 맞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 대감, 잠자리는 편안하셨는지요? 허허, 부인, 침소에 들리라고 내 그리 말했거늘. 요즘 왜 그리 뜸안 깨요? 몸이 좋지 않아서 일찍 잠들었답니다. 그럼 보약이나 한 첩 지어줄까? 아닙니다, 대감. 이따 뵙지요. 이거 바람이 나도 제대로 난 것 같구나. 덕세야, 덕세 내 이놈아. 예, 부르셨습니까? 대장장이 김씨한테 가서 내 부탁한 걸 가져오거라. 네, 대장장이 김씨요. 그래, 내가 부탁한 물건이 있으니 말하면 알 것이다. 그것은 바로 여인의 소중한 곳을 지키는 정조대였다. 그것을 향어리에게 입히면 어떠한 산에든 거시기가 잘리게 되는 물건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래, 덕세야 확인해 보았느냐? 네, 확인해 보았습니다. 강쇠, 꺽쇠, 돌쇠, 팔복이, 먹쇠 이놈들이 다 거시기가 아작났습니다. 이 자식들 은혜도 모르는 자식들이로구나. 그런데 한 녀석만 거시기가 멀쩡합니다. 그래, 그게 누구더냐? 네, 바로 삼봉이유입니다. 그래, 삼봉이를 불러오거라. 이에 삼봉이가 김대감 앞에 서는데 그래, 내 너를 높이 평가한다. 내 품삯도 올려주고 원하는 소원도 하나 들어주마. 어서 원하는 걸 말해보거라. 그러나 삼봉이는 대답이 없는데 어서 원하는 걸 말해보래도. 그게 말입니다, 대감마님. 그래, 왜 그러느냐? 삼봉이는 혓바닥이 잘려나가 말을 못합니다요. 그리고 그날 밤 향어리의 방에서는 돌쇠야, 한마디가 잘려나가니 너무 좋구나.
그동안 너무 커서 고민이었는데. 네, 마님. 저도 딱 맞으니 너무 좋습니다요. 옛날 조선시대 어느 고을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곳에 난 털이 심이 길어서 그 모습이 마치 말갈기와 같았다. 그래서 남편이 매번 그녀와 그 일을 할 때마다 손가락으로 털을 갈라 해친 후에야 비로소 그 일이 가능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오랜만에 그 일을 하게 되었다. 우리 그 일을 한 지도 한참은 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재미 좀 보자고. 남편이 평소와 같이 아내의 털을 해치다가 그만 남편의 손톱이 그녀의 그곳에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 아이고 아파라 아파. 아내는 너무나 아파서 화를 내며 두 발꿈치로 남편을 걷어차내었다. 남편은 당황하며 아내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아이고, 그거 참 미안하게 됐소이다. 좀 괜찮소? 그러자 아내가 말하기로 아니, 당신은 다 큰 어른이 어찌 이리도 손이 서투르십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할 때마다 이러니 정말 너무한 것 아니여. 아내의 핀잔을 듣게 되자 남편도 무안하고 화도 나서 아니, 이 여편 내가 어쩌다 한 번씩 실수하는 걸 가지고 하늘 같은 남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내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소. 당신의 털이 보통 길어야 말이지. 뒷집 김과부랑 할 때는 털이 얼마 없어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거참. 그러자 아내도 화를 내며 투덜거렸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여. 앞집 박서방은 털을 가르지 않고도 잘만 하더이다. 이렇게 부부는 얼떨결에 서로의 간통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남편이 부인을 관아에 끌고 와 사또에게 말했다. 사또, 이 사람이 제 마누라인데 하루가 멀다고 외간 남자와 서방질을 해대니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또가 아내에게 너는 어찌하여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와 서방질을 하는 것이냐? 하고 그의 부인을 다그쳤다. 그러자 부인이 태연하게 변명하기를 아니, 저는 그 사람이 저한테 달린 것 좀 빌려달라고 해서 잠깐 빌려줬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요? 그리고 언제부터 나라에서 내 아랫도리를 관리했다는 것입니까? 부인의 이러한 당돌한 대답에 사또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궁리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옆을 보니 쥐가 담벼락 사이로 들락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사또는 옳거니 하며 무릎을 치고는 쥐구멍을 가리키며 남편에게 물었다. 저게 무슨 구멍이냐? 그러자 남편이 말하길 쥐 구멍입니다. 다시 부인에게 물으니 쥐구멍이 맞습니다. 그래, 틀림없이 쥐구멍이지. 그런데 저 구멍이 내 말대로 하면 담벼락에 붙었으니 담구멍이라 해야지. 왜 너는 쥐구멍이라 하느냐? 그러자 여자가 우물쭈물하며 답했다. 그야 쥐가 들락날락하는 구멍이니 쥐구멍입니다. 이에 사또가 부인을 꾸짖으며 그래, 그 말이 맞다. 아무리 외간 남자가 너한테 붙었다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고 맨 처음 너한테 들락날락한 사람인 남편이 구멍의 주인이니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느니라. 그러니 마음대로 서방질을 한다면 큰 벌을 받을 것이니라. 그제야 다급해진 부인은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다. 아이고 사또나리,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부인은 울면서 사또에게 다시 말했다. 그런데 사또나리,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사옵니다. 그래, 무엇이냐? 그렇다면 거시기 똥구멍의 주인은 누구이옵니까? 옛날 어느 고을에 대사원이라는 높은 벼슬을 맡고 있는 어떤 한 재상이 있었다. 그는 대사원이 된 뒤부터 미신을 엄격히 금하는 법을 세웠다. 이제부터는 성황당이나 잡귀신에게 제사를 올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런데 이 재상은 색을 밝혀 한밤중만 되면 언제나 알몸으로 계집종의 방에 숨어 들어가
몰래 재미를 보곤 하였다. 아이고 사모라, 요 이쁜 것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살아. 하지만 부인에게 들킬까 두려워해 언제나 조심조심하여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마루에서 비틀대곤 하였다. 그런데 부인은 일찍부터 그 일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었다. 하루는 재상이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구판이 크게 벌어졌는지 둥둥 북치는 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려오는 것이었다. 몹시 화가 난 재상은 사랑채로 종을 불러들여서 물었다. 아니, 내가 미신을 엄격히 금하게 하였는데 우리 집에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마님께 말씀을 올려도 도무지 듣지를 않으시니 소인이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요. 이에 더욱 화가 난 재상이 직접 가서 따졌다. 이보시오 부인, 내가 지금 미신을 엄금하라고 시키고 있는 마당에 우리 집에서 먼저 법을 어기기 시작하면 나라의 법이 어찌 지켜지겠소? 그러자 부인이 말하기를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 글쎄 3월 년이 밤마다 소리를 치길래 내 알아보니 요 근래 들어 노망난 벌거벗은 귀신이 나타나 대청에 숨어들었다가 가끔씩 방으로 들어가 사람을 놀래키기도 하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하여 푸닥거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소이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구판을 벌리게 된 것이니 당신이 이해해 주시구려. 이에 크게 부끄러운 생각이 든 재상은 군말 없이 허락해 주고 말았다. 옛날 어느 양반 집에 색을 밝히는 선비가 있었는데 마누라가 무서워 매사에 조심조심하였다. 그런데 그 집에는 어떤 종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인 여종 사머리는 자태가 곱고 색을 밝혀 주인 양반과 몰래 정을 통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인 칠복이는 우둔하여 눈치가 없고 미련하였다. 어느 날 주인 양반이 여종과 뒷동산 숲속으로 가 그곳에서 그 짓을 몰래 벌이고 있었다. 무서운 마누라한테 걸리면 피똥 쌀지 모르니 이렇게 숲에 숨어서 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오. 그런데 여종과 한창 그 짓을 벌이고 있는데 느닷없이 칠복이가 나타났다. 아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지? 일이 탈로 날 것을 염려한 양반은 얼른 여종의 치마를 치켜 올려 그녀의 얼굴을 가리곤 칠복이를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러자 칠복이는 웃으며 얼른 그 자리를 피해 주었다. 저녁 무렵 일을 마치고 돌아온 칠복이가 슬그머니 주인 양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주인어른, 아까 소인이 얼른 피해줬으니 제 눈치도 대단하지 않사옵니까? 이에 주인 양반이 말했다. 아무렴 기특하고 말고 칠복이 자네 영 미련한 줄 알았는데 다시 봤어. 만일 내가 재빨리 피해주지 않았다면 서로 얼마나 무안했겠는가. 그래서 소인이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요. 기특해, 아주 기특해. 주인 양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칠복이는 무척 기분이 좋았다. 집으로 돌아온 칠복이는 아내한테 자랑을 늘어놓았다. 여보, 낮에 주인어른이 뒷동산 숲속에서 어떤 여자랑 여차여차하고 계시지 뭔가. 그런데 내가 공연이 방해되는 건 아닌가 해서 얼른 자리를 피해 주었더니 주인어른께서 기특하다고 칭찬을 하시지 뭔가. 남편의 말을 듣고 난 사모리가 말했다. 정말 잘하셨어요. 그건 엄연히 양반네들의 일이니 절대로 발설하면 안 돼요. 바깥 사람들이 알면 큰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자 칠복이가 이러는 것이었다. 이 사람아, 내가 어디 한두 살 먹은 어린애인 줄 아나? 염려 붙들어 매라고. 바깥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나니까 안방마님께만 살짝 말씀드렸네. 그리하여 그날 밤 주인 양반은 피똥을 쌌다고 한다.